내가 태어났던 지역이 그 전라남도 영암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전형적인 농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흔히 그 빠져드는 일이 학교에서 뭐 좀 하면 너 잘 그린다라고 뒷벽에 뭐 붙여주잖아요. 그 몇 번 붙여주다 보면 그게 빠져들어서 자꾸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뭐 무슨 그 그림 대회 이런 데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또 그런 데 나가서 또 뭐 좀 되면은 우쭐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무슨 조회 이런 거 할 때 불려 나가서 상 받으면 또 우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장래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60년대 무작정 상경이라는 이제 사회적 이동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럴 때 가족이 다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이제 오산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면 되게 서클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미술반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미술반을 갔는데 미술반 교실에 그 전설 같은 선배 작품이 있었어요. 그 이중섭이라는 사람 작가지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아주 내가 그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서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가 75년, 이른바 이제 그 유시라는 상당히 좀 엄혹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분위기가. 특히 이제 긴급조치라는 것이 발동되면서 유신에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생들의 활동들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사회에 굉장히 이 관심을 갖게 되고, 당시 받았던 교육 내용이라는 게 탈사회적인 미술이 주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대학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모더니즘 단색화를 하시던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른바 예술 지상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교육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는 좀 그게 좀 의문을 계속 갖게 된 거죠. 예술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창작 행위일지인데, 그래서 그런 관심을 많이 갖고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70년대 말에 대학 생활 중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좀 내가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학생들 선배에 따라서 이른바 그 독서 모임 그런 활동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가까이 지내면서 소위 이 땅의 현대사가 어떻게 돼 왔는가를 이제 찾는 일, 뭐 토론도 하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개인전 때 작품들을 그런 작품을 하게 된 이제 그 전 단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단색화 위주의 큰 흐름이 있었다면 그 안에서 이른바 이제 그 형상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부류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의 형상 그림들의 유행이 뭐였냐면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들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선배들하고 몇 동료들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그 시각 메시지라는 이제 그 그룹을 이제 저도 이제 만드는데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하이퍼 리얼림이라는 미학 자체가 어쩌면은 그 감정을 최소화시켜서 뭐 객관화시키든지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이제 그 하이퍼리즘의 이제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많은 갈등의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극사실로 드러내는 것들이 꼭 중성화되어야만 하는지 그 자체를 그대로 메시지로 전할 수는 없는지 이제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법적으로 하이퍼 기법을 차용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성화적 시각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각의 메시지 그룹과 이제 결별을 하게 돼요. 그들은 계속 대부분이 이제 중성화된 형상을 추구를 했었고, 저는 이제 그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용어로 얘기하자면 거기서 이제 그려진 그 인물 도상들 하나하나가 단순히 기법적으로 하이퍼리얼리즘적일 뿐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일종의 사회지 리얼리즘에 가까웠지 않았나 싶어요. 안중근 의사의 그 하얼빈 역에서의 그 이등방문 저격 사건. 그 시기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그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너무 희미해지는 게 안타까웠고, 그런 비유적인 측면도 있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가 가지는 기본 그것을 이제 상징화시킨 거죠. 우리 일상은 너무도 그걸 잊고 살고 있지 않냐. 뭐 이런 메시지였을 거예요. 광주안경은 안중근 의사나 조만식 선생이나 도산 한창원 선생과 좀 다른 역사인물과 달리 그 당시에는 바로 지금의 얘기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광주 얘기를 함부로 말로 하기 어려운 그 독재 시대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였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일종의 그 실루엣 처리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겉에 드러나는 형상은 어떤 작품에 보면 뭐 프로야구 선수도 있고, 그 교복을 입은 애도 있고, 뭐 피크닉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광주 5월에 그 참혹한 시기를 겪은 지 바로 1년 뒤 무렵에 내가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81년, 2년 이때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뭐 했느냐. 죄인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를 기록은 해야 되겠는데 용기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중성화돼서 또 표현이 되고 실루엣으로 처리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자기 가족사를 보면 한국 현대사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해방 전후에 혼란기를 직접 겪었던 분들이에요. 내가 태어났던 데가 전라남도 영암이라고 했잖아요. 거기가 바로 지리산하고 가까운 데예요. 이른바 빨산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잘 들었죠. 저희 집안에도 거기에 조금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겪잖아요. 전쟁 직후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전쟁 직후의 삶이라는 게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커지고 책에서 본 거를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죠. 일제 때 뭐 했는지, 어떤 청소년 생활을 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전쟁 때는 뭐 했는지. 그러면서 이제 책에서 본 거하고 이제 맞춰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른바 이제 80년대 그 태백산맥이라는 책 같은 것도 보면 이제 그런 관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잖아요. 뭐 그랬던 것이죠. 이제 내 가족사에서부터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쭉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내 과거를 맞춰가는,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에 나온 작품이었던
70년대를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80년 초에 진로를 크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냥 평범한 일상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고민하면서 우리 동료들이 선택했던 것이 이제 이른바 그 세칭 위장 취업이라는 걸 하기 시작한 세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학교로 가자라고 선택을 했던 게, 내가 생각했던 거를 내가 부모로부터 자세히 사실은 사건만 들었지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사실 답을 못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돼야 된다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겠다. 그래서 소위 위장은 아니죠. 뭐 이렇게 교사 시험을 봐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그런 일을 나누고 싶었던 게 이제 학교를 선택한 이유였죠. 내가 청소년기에 그 싫었던 것들이 있어요. 특히 미술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이제 이 무슨 관제 포스터 그리기 뭐 이런 걸 엄청 시켰어요. 너 그림 잘 좀 그린다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닌데, 미술이 너무 진짜로 그렇게 동원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몇몇 교사들하고 만나서 교과서를 새로 만들자 뭐 이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포스터는 포스터답게 선전선동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인간을 위한 선동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나, 축이. 그렇잖아요. 어떤 집단을 위한 선전선동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 시키지 좀 말자. 그 주로 이제 그때 저한테 주 관심은 교과서를 좀 벗어나자. 그 다음에 미술이 놀이로서 기능을 했을 때 초중등 교육에서는 중요한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학교 다닐 때 느꼈던 학교 생활하고 내가 이제 교사로서 학교로 갔을 때 그 학교 시스템이죠. 생활이라는 건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수업 외에 왜 그 부서가 나눠지는데 학생부였어요. 좀 젊고 잘 뛰는 놈은 이제 학생부로 배정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게 학생보다 일찍 출근해서 그 교문 앞에서 막대기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꼬투리 잡아서 오리걸음 시켜서 올려보내고. 이런 게 내 학교 다닐 때 기억인데 그것도 완장차고. 그게 일제문화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속에서 애들 뭐 체벌하고 뭐 하는 거는 기본이었고, 다른 사람은 사회운동 속에서 드러내는 것도 있으니까 뭐 광주 민주화운동을 판화로 한 놈도 있지만 학교를 하는 놈은 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거지 뭐.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주고. 나도 이제 미술생이지만 담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면 자기들 그냥 벌 받는 거 막 이런 거 보여주면 애들이 훨씬 가까워져. 나도 편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이게 이제 이른바 소수 교사들로부터 시작한 그런 인간화 교육이랄까 뭐 이런 방식들이 이제 소수가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회적 저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게 조직화되고 집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교사 협의회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그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뭐 정부 정책과는 이제 그 당시에 다르니까 결국 이제 그 주도한 사람들은 이제 뭐 해직이 됐죠.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민주화를 지향하는 일군의 예술가들이 소위 그 어떤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서울미술공동체라는 단체였었는데, 그 단체에서 기획한 첫 번째 전시였어요. 표현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자유분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드는데 우리가 좀 나서자. 뭐 이런 것들이었겠지요. 서울미술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제 2000년대, 1990년대 이후에 보면 일반 사회에서 보면 뭐 한살림 공동체 이런 것처럼 이른바 이제 미술인들끼리의 자구적인 사회 활동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게 또 중요한 기획 전시가 뭐였냐면, 을충년 미술 대동잔치라는 걸 해요. 그게 84년인가 싶은데. 그래서 작가들이 요즘 얘기하면 아트 마켓이에요. 프리마켓. 젊은 작가들이 그림 막 가지고 나와서 그 현장에서 파는 거죠. 화랑과 또는 작가와 뭐 아니면 미술관과 이런 전통적인 이제 유통구조 말고 예술가들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서 뭐 하는 그 최초의, 내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런 아트 마켓이 아닌가 싶어요. 20대 힘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유로운 표현을 해가지고 전시회를 열었어. 근데 그게 이제 압수되고 이제 전시가 중단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을 이제 그 이후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일반 사회미술 선배들하고.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런 식의 일시적인 그런 대책위만 갖고는 사회 문제를, 예술가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 만드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이제 예술가 조직이 예총이 있었지만 예총한테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니까. 나도 이제 그 전만 해도 한국미협회원이었어요. 근데 우리끼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든 게 민미협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른바 그 당시에 그 민미협이라는 거는 서울미술 공동체의 발전적 형태라기보다는 제도적 저항의 형태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항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거지, 이제는. 서울미술 공동체는 저항을 위한 단체는 아니었잖아요. 작가들이 사회에 나왔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때도 그 고민했어요. 작가들이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는데 뭐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장터 열고 했던 거죠. 작품이 왜 압수됐다고 그랬잖아요.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 거는 찾아왔어요. 어떤 거는 밟히고 찢겨지고 한 것도 있어. 좀 이렇게 그들이 말할 때 좀 조악하고 이거는 그림 같지 않다. 아마추어 같다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 언론에서도 보면. 근데 내 그림은 깍듯하게 액자 끼어서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손을 못 댄 것 같아. 그리고 뭐 아무리 봐도 뭐가 좀 긴가민가 하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정부랑 부딪히니까 이거는 물러서든지 아니면 맞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결국 이제 맞서 가는 걸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유화 작업을 하는 거는 작업실에서 계속 앉아서, 특히 하이퍼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잖아요. 뭐 차분히 일해야 되는데 이제 일상생활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맨 이제 뭔 일 있으면 티 나가고 뭐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났던 범위가 이제 넓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운동 단체들하고 자꾸 연합을 하니까, 노동자 단체든지 농민 단체든지 뭐 각종 사회 단체들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 집회할 때 뭐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른바 걸개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실사출력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다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린 거지. 이제 밤에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유화 그리고 개인적인 창작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럴 때 그나마 조금 또 가능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판화였죠. 인쇄 같은 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메시지를 이제 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교조보다 훨씬 전 얘기잖아요. 85년이니까 교사들이 뭐 교육 문제와 선언하면 뭐 형사들이 잡혀가고 막 이럴 때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회보 같은 데다가 뭐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다 나와라. 그러면 뭔가 그 선동하는 게 필요하잖아. 그럼 이제 목판으로 이제 내가 이제 그림한 사람이니까 파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붙이는 조는 이제 새벽에 갖다 붙이고 만드는 놈은 밤에만 찍고 뭐 이러면서 일종의 그 프로파간다, 아주 전향적인 프로파간다, 실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목판을 이제 손대기 시작하고 유아붓은 이제 처박아 두게 된 거지. 이제. 그게 아마 그 남아 있는 첫 목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사회단체에 막 썼던 건 없어진 게 많고 내가 기록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밥의 이야기는 그 당시에 김지아 선생의 이야기 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이 미영중소, 미일중 요 4개국한테 우리가 참 근대사 초기에 뭐 거의 그 말하자면 아무나 먹으면 임자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현대사의 시작이었다고 나는 보는 거죠. 그냥 뭐 주인 없는 땅이었지 뭐 먼저 들어오는 임자였으니까. 그 형상을 이제 탈춤의 그 동작이 연풍대라고 있어요. 탈춤에서 이렇게 한삼이라는 걸 끼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표현이 가능했던 거는 아까 그 70년대 말부터 서클 활동할 때도 이제 그 지하 서클에도 그건 지하고 겉으로는 뭐 했냐면 그 농악 배우고 탈춤 배우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탈춤반, 풍물반이 다 그게 사실은 이제 문제 서클이었지. 겉으로는 그걸 했지만 시각의 메시지를 그만둘 때 그 갈등, 그 사회적 사실을 그리면서도 중성화시켜야 된다는 것과 나는 그럴 수 없는 것과 하여서 이제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그 당시 그 필요에 의해서 목판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목판의 역사를 좀 알고 하는 것하고 뭐 그냥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를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술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용적으로도 채우고 그 다음에 우선 손으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소묘라는 걸 통해서 미술을 입문했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위 그 미술대학 지망생들이. 근데 조선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시험을 봤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좀 생각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필력이라는 게 미술로 보면 붓질인데 이 붓질이 민중문화의 제요소하고 관련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 그것이 뭐 농악이든지 농악에 중요한 그 네 단어가 있어요. 이른바 풍물이라고 그래. 농악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사실은 풍물이. 열고 닫고 맺고 풀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걸 배울 때 그 선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모든 기운생동의 어떤 그 흐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형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건 연다는 거예요. 열고는 그것이 계속 열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닫아야 돼요. 그래야지 열림이 보인다고. 그럼 닫고 나면 답답하잖아. 거기서 한번 맺어줘야 돼. 맺어주고 다시 끝에 가서는 풀어줘야 돼. 이 기본적인 이 소위 그 조형의 리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런 것들, 뭐 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몸에 체화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붓질을 다시 배우게 됐지요. 혼자. 그 다음에 뭐 민화 초 그리기를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된 거지. 80년대 그림을 보면 색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떨 때는 이제 오방색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써보기도 하고. 우리 미술로서 드러낸다면. 그래서 이제 소위 민화 조상들을 차용해가지고 소위 이제 1894년 전봉준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뭐 이런 이제 이걸 도상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한반도 위에 만주벌판에 앉아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뒤에는 천도복숭아 뭐 바위산이 있고 그죠? 그리고 남쪽에 보면 이제 그 일반 민중들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한몰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맨 밑에 쪽에 보면. 6월항쟁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 6월항쟁 직후에 이른바 이제 대학생 운동 단체들이 전대협인가? 나는 이제 사회에 나왔은 뒤인데 아무튼 임수경이라는 학생을 이제 북한으로 보내면서 학생운동 단체에서의 통일운동,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사회통일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와졌던 구로가 이제 남북이 일단 만나자. 그래서 만남을 이제 형성한 게 이제 둘이 껴안고 있는 이제 형식으로 이제 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88년에 오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했잖아요. 정치적 민주화가 이제 될 것 같다. 이른바 이제 6.22 선언으로 이제 직선제 하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치적 민주화가 완성이 되는구나. 뭐 이런 잠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동세상을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거 보면 백두산 위에 이 파란 팀하고 빨간 팀이 이제 춤추는 걸로 만나게 됐고 밑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일반 백선 농민, 농사꾼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물론 그게 안 됐지요. 양김이 분열하는 바람에 노태우 씨가 그 작품이 제일 크게 걸린 데가 전교협 결성대회 이제 무대에 이제 딱 걸린 적이 있었어. 이게 왜 어떤 집회 때나 모으면 이 걸개 그림 우리가 그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잠시 필요하면 얼른 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쫓기고 그리고 끝나면은 누가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없어져 버리고 막 이랬거든. 근데 그런 큰 집회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여러 가지가 막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그렇게 담았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 행사용 그림으로 내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 군데 재밌게 걸렸던 데는 그때 교황이 오셨어요. 그때 88년인가 89년인가. 그때 임진택 선생이라고 소리꾼 창작 판소리 하는 분인데 그분이 교황 방문에 어떤 파트를 공연을 하게 됐을 때 판소리 배경망으로 쓰이고 그랬지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런 사회적 발언을 한 작품들을 이렇게 이른바 우아한 전시장에서 전시해 줄 때도 없었고 그리고 달가워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해외 동포들의 소위 단체들 중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망명해서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밖에서 바라다 보면 우리 내부가 또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국내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또 해외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자꾸 이렇게 알리는 것이 주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분들은 그 사회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른바 선진국들, 독일이든 미국이든 그 사회에서 제공되는 이른바 이제 펀드 같은 거를 받아서 이렇게 한국 민주화 운동 세력을 이제 지지하고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초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전시들이 많이 열렸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든지 독일이든지 그 이른바 그 사회 주류들한테 한국 미술이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이른바 해외 민주화 운동 교포들에 의해서 보여졌고, 우리 반대로 그런 사례 있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비디오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보게 됐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직도 한국 미술, 이른바 민중미술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찍어요. 그 용어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보는 중이에요. 어떤 사회, 그 시대적인 어떤 사회 현상으로 너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발할 때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이 과연 대접을 아직도 대접받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대접받으려면 그 자기 집안에서 대접 못 받은 놈이 나가서 무슨 대접을 받겠어. 힘들어. 우리가 대접을 해서 다시 한번 공부가 더 되면 모를까. 민중미술에 대해만 소홀한 게 아니라 이 한국 사회가 아직도 미술의 존재에 대해서 소홀해. 잠자는 시간이 부족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직장 생활하지, 그 다음에 끝나면 소모임 모임 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뭔 집회 준비한다고 해야지, 질풍노도처럼 살았다. 작업할 시간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내 생활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 생각 자체가 이제 다른 시선을 갖게 된 것도 하나 있어요. 이제 생활 환경이 바뀐 거는 그 이른바 이제 서울에서 사회단체 활동가로 하면서 91년에 우리 사회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시위하러 나오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장례를 치러야 될 일이 이제 당장 일이었고, 그러면서 사회단체들이 범국민 대책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라는 게 일종의 문화적 행사잖아요. 만장도 들어야 되고, 초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음악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민예총회라는 단체에서 맡게 되고, 민예총회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집행부에 파견을 나갔죠. 치러내는 과정에 연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소위 이제 87년 이후에 이른바 그 사회운동의 힘이라는 게 사실은 기울어지기 시작한 때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80년대 후반부에 이제 동구권의 변화가 크게 생기잖아요. 이른바 몰락이라고 표현하는. 그리고 소련이 큰 변화도 겪게 되고, 그래서 세계 정세가 바뀌고 하면서 우리들의 그런 어떤 그 국내에서의 그런 활동들도 변화에 직면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91년 한 6개월 동안 있어왔던 일들이 제가 이제
그 명지대, 연세대, 집행부가 이제 명동까지 가고 명동에서 이제 결국 이제 그 활동들을 종료를 하게 돼요. 종료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길거리에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그 당시 이제 꼭 그런 일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환경 문제에 더 깊이 관련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이제 도시를 떠나는 유형도 많이 있었고 이른바 그런 투쟁적인 운동 방식에서 일상적인 시민운동으로 가자 그래서 시민단체 쪽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막 생겨나고 거기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서울을 떠나는 쪽을 선택을 타의에 의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 10년 동안 소위 그 아스팔트 생활을 벗어나면서 나를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이제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변화 또한 이제 있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스팔트에서는 이제 거대 담론에 쫓아서 나를 갖다 맞춰갔다면 이제 개인화되니까 나 스스로 이제 되돌아보고 또 내 주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미시적인 관점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늘 보던 데가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내가 농촌 운동을 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자연 사물들을 내 자신이 이제 의인화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나와진 그림들이 이른바 이제 그 시기의 그림들이었던 것 같아요. 단색목판이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메시지 중심으로 드러내는데 아주 괜찮은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이제 다판 다색, 판을 여러 개 파가지고 뭐 이렇게 차분히 하는. 그래서 그런 유형의 그림들을 발전시킨 나라가 이제 이웃 일본이죠. 우키요에가 그 형식이죠. 근데 왜 우리나라 전통 판화를 쭉 살펴볼 때 다색 판화가 왜 발전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늘 있었어요. 다색 판화가.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보면 약간의 색이 들어간 시전지 판화나 이런 걸 보면 다색 판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조금씩. 기본적으로 판화가 발달하려면 수요에 의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규정이 될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손으로 여러 장을 그리는 민화가 참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수요가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시가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소위 이제 우리식의 삶의 양식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시기. 바로 이제 구한말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우리 민족 자전의 역량이 이제 쇠퇴되면서 중단이 돼버렸다는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속에서 그러면 뭐 90년대 정도면 누군가는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 자연 환경을 보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색이 굉장히 선명한 이제 그런 환경 속에 우리 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물론 회화로 드러낸 사람들이 이미 있었죠. 뭐 가까이는 이제 뭐 일제 때 오지어 선생도 있었고 한국적 인상주의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판화에서는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색의 판화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아마 다들 소품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다색이긴 하지만 다색의 초기 작업이니까 인상적인 것들 나한테는 그것이 풍경이라는 것이 있는 풍경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있는데 참 감성적으로 교감이 되는 풍경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풍경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농경시대 마지막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많이 잊어버린 그것이 풍경만 잊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삶도 잃어버린 거예요. 빨리 달리기, 빨리 가기, 높이 가기, 멀리 가기. 그러니까 막 제끼고 가버리고 뭐 놓쳐버리는 것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풍경. 그 다음에가 오래 보다 보면요. 우리가 이상향을 얘기하잖아요. 산수화에서. 인간이 물과 산과 자연물 속에서. 거기서 이제 영혼을 뭐 힐링도 하고 생활을 좀 더 윤기 있게 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풍경, 있어야 할 풍경, 이런 것들, 잃어버린 이런 것들을 되찾는 일들도 거대 담론 못지않게 우리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뭐 선험적인 거보다 경험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게 있겠죠. 그것이 뭐 민들레 그러면 뭐 그 잘 퍼지고 밟아도 안 죽고 뭐 이런 이제 민중적인 이제 뭐 전형이다. 엉겅퀴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그 엉겅퀴를 잘 설명한 그 문학적 표현 중에 그 어떤 민영 시인인가 하는 분의 그 엉겅퀴라는 시가 있어요. 철원평화 엉겅퀴. 근데 그게 그 분단선에서 그 이렇게 그 가시가 좀 있고 가시 엉겅퀴거든요. 그걸 노래한 시인데 아마 그 시에서 그 시를 읽고 아마 작업했던 것 같아요. 고원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 산수화의 이제 조형어법 중에 산을 높이 세워놓고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이제 하듯이 엉겅퀴를 바짝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마을이 있고 부부가 일하는 농부 한 쌍이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마을에서 그 자기 동생을 데리고 누나 같은 몇 살 더 먹은 아이가 이제 그 새참을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돼 있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과거에 봤던 거죠. 과거에. 90년대에는 이미 없어진 것들이었죠. 그때 제가 이른바 상업화랑이라는 데서 두 번째 전시였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첫 개인전을 내가 그로리치 화랑에서 했었는데 상업화랑이라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전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마케팅을 염두에 둔 전시이죠. 우리가 보통 전시하면 이렇게 하나라 하더라도 한 점씩 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봤으니까 일본을 갔는데 에디션을 다 놓고 전시하는 걸 내가 봤어. 그래서 에디션을 빼가는 거예요. 그 재미삼아 해본다고 이제 벽에 거는 거 걸고 그 작품의 에디션을 옆에다 이렇게 쌓아놨어요. 근데 그 에디션이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튼 재밌는 전시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 갑자기 목돈이 생긴 거죠. 청년 작가가 그래서 목돈이 생겨서 그동안 미뤘던 이제 중국 탐색, 일본은 한번 둘러보고 왔으니까 그 전에 도대체 우리와 비슷한 목판 문화 환경이 다 유사한데, 그러니까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뀌어 왔는가 보러 이제 떠나게 됐죠. 그 중국의 노신대학이라는 데서 마침 일종의 이제 스칼라십이 연결이 돼가지고 일종의 연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80년대 말에 해인사 가서 이제 그런 이제 한국 전통 판화의 이제 모습을 이제 좀 보면서 작업은 해야 되는데 작업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머릿속에 있던 거를 이제 그때부터 그 무렵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이 좋아요. 중국이. 왜냐면
중국의 그 수인 판화라고 있어요. 그 자기 전통에서부터 현대 작가까지 이어진 판화인데 중국에서도 이제 절강성이 이제 남방 지역이잖아요. 남경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지역의 판화 하나의 유파예요. 그 지역 중심에 그 남방 지역이라는 이제 그 문화가 있거든요. 북방하고 다르죠. 거기서 이제 그리고 남방 지역이 그 기후가 고온 다습하잖아요. 그 수성은 사실 그 습기가 많은 쪽에서 작업하기가 좋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마르고 번지고 하는 것이 자유롭거든요. 그걸 가서 보니까 이제 현대 작가들이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묽은 수성 방법이에요. 그 일본에서 봤던 건 우키요에는 이거는 이제 된 수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늘 같은 거 표현하려면 청색과 화이트를 물감을 넣고 우려내기를 하죠. 그라데이션. 우리 전통에서 보면 그 묽은 수성이에요. 시전지 아까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하니까 금방 보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좀 더 이제 나도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든 거죠. 그 민중 문화 속에서 나와지는 그 조형 언어를 찾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미술은 기법과 형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기법과 형식을 이제 찾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해인사까지 가게 됐지요. 그래서 먹으로 찍는 판화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나라 먹이 세 종류가 있구나. 그게 하나가 이제 그림 그리는 먹, 이른바 서예나 그림할 때 쓰는 먹이 있고 그 생산 자체가 다르더라고. 그 다음에 그 불경 같은 거를 인쇄 출판을 위한 먹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는 건 사실은 기능성이 약간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된 먹이였겠죠. 그 미디움이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가 금속알자를 찍는 거. 금속면에 먹을 칠해야 되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1400년대.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진 게 이제 유성먹이 나와요. 콩기름으로 만든 이제 그 희석제가 콩기름인 거죠, 이제. 그래서 금속알자를 찍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내가 알았던 그 서예나 그림 그릴 때 쓰는 먹만 가지고는 이 판화는 어려워요. 이 거칠은 나무판 위를 거쳐서 종이에 찍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먹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결국 판화라는 뜻이 그 언어 자체가 만들어진 게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였죠. 이게 일본식 한자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들은 거의 800년 경부터 우리는 있어 왔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판화라고 부르지는 않았죠. 인화라고 그랬어요. 인화. 찍은 그림이라 이거죠. 찍은 인자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과서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용어, 판화 보면 인화라는 말이 없어. 지금도 그냥 판화 그대로만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기 이전에 내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도 있었다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먹이 찍을 때 쓰는 먹이 있었다라는 것도 당연히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소위 그 인쇄 물감이 수성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환경 문제 때문에. 그 수성 물감의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먹에서 찾으면 돼요. 수목목판이라는 게 화산지를 쓰거든요. 유성은 제가 한지를 써요. 질긴 거. 그래야지 이제 여러 번 겹쳐 찍어도 종이가 이겨나니까. 수목은 결국은 이제 이 화산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번지는 거를 잘 살려내야 되니까. 화산지 적셔서 이 크게 하려면요. 많은 기술 축적이 필요해요. 적신 종이를 가지고
뭔가를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작은 거 가지고 작품을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거예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승용차 운전하다가 트레일러 운전이 된 거지. 대형어로. 그러니까 대형어가 되니까 결국 뭐가 나와요? 여백을 활용하기가 자유스러워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백 활용하는 작업을 많이 하니까 여백이 많으면 당연히 운문 쪽이죠. 여백이 없으면 사설이 많은 거잖아. 나는 그렇게 그분이 표현한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유성은 기본적으로 각인이에요. 각인. 새겨서 찍는 도들새김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수목은 각인도 있지만 평인이 있어요. 평판인이죠. 그리고 물을 조절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초에 뉴욕에서 판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수목 시연 뭐 해달라고 수목 목판 시연을 하러 가서 나눴던 대화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그 논쟁이 있었어요. 이 번지는 걸 판화로 인정을 해야 되냐 말해야 돼. 에디션의 정확을 얘기를 해요. 계량화된 정확.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아마 국현도 판화 소장하면 그거 따질 거요. 왜냐하면 서구적 잣대로 판화를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수묵에서는 인화라는 건 뭐냐면 틀이 있는 그림이란 뜻일 뿐이에요. 틀은 있어. 판은 있어. 근데 찍히는 거는 번져 나갈 수 있다니까. 유성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이건 저기 잘못 찍힌 거라고 볼 수 있어. 내가 해인사 가서 그 수묵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게 그 경판을 찍는 그분이 조중호 씨라는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얘기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걸 찍기 시작했는데 번졌다고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사부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나를 설명을 하는 이제 이런 시간이었어. 근데 나는 그 번지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미국 친구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지요. 우리는 인화라고 그런다. 근데 그 말을 영어로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눠서 이제 자식이 나오잖아요. 다 다르게 나오죠. 근데 딴 집에서 보면 그 집 식구요. 그러면 이거는 그 판화의 시점을 찍어진 결과로 보지 말고 그 전 과정의 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판이거든. 그렇다면 그것까지 그쪽 시점에서 보면 그거는 이건 판화다. 정확하게 하면 인화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판화는 판이 위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이 결정되면 아무나 찍어도 똑같이 나와. 그죠? 프레이트가 위주니까. 인화는 찍는 게 위주라고. 그거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 목판화를 아마 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아마 다 정신적으로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150년쯤 됐죠. 1861년인가 대동여지도가 이제 완성이 된 게, 그동안에 각 군의 군연지도라든가 이런 걸 참고를 했겠지만 아무튼 그걸 집대성해서 한바다 전체를 그려낸 사람인데, 대동여지도에서 저는 관심 갖는 부분이 있다면 백두산 부분이에요. 백두산 부분을 잘 보면요, 다른 데는 다 지도 형식이 그래도 갖춰져 있는데 백두산 부분에 백두대간의 끝에 보면 꽃봉오리로 꽃이 피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줄기가 대간과 이정관과 팔정맥으로 돼 있다고요. 이것이 이제 산경도라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 이제 지맥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제를 들어오면서 산맥지대로 바뀌어요.
산맥지도는 지질 형성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지도예요. 지질을 알으면 뭐 하기가 좋아요? 땅속에 있는 거 파내기가 좋죠. 걔네들은 우리나라 지도 그 국토 탐사의 주 목적이 수탈이 목적이었다고. 그래서 산맥 지도는 그 지질 중심으로 돼 있어요. 어디 가면 금강이 있나, 어디 가면 석회석이 있나, 어디가 있나. 지질 탐사를 만든 게 산맥 지도예요. 근데 산맥 지도 상경표가 왜 다르냐? 원래 상경표에 나오는 그 백두대간 그 상경표 지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산은 지역을 갈라요. 높으니까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산은 사람을 갈라요. 생활을 갈라요. 근데 물은 모이게 만들어요. 물가에 다 살잖아. 그러면 갈르게 하는 것과 모이게 하는 거는 상경표의 산을 들여다보면 우리 민족의 삶의 문화가 다 들어있어요. 갈라지면 뭐가 돼요? 말이 달라져. 산 넘으면 말이 달라진다고. 물이 있으면 말이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는 어딘가에 넘어가는 고개가 다 있어요. 그 고개를 통해 사람들이 소통을 하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의 정서가 사실은 그 속에 다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을 사람을 난 그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두대간을 왜 하겠냐고. 이게 태백산맥 그리는 풍경 아니냐고. 이 시대에는 왜 했겠어? 백두대간을 걸어봐요. 막히는 데가 있어요. 38선에 막혀 있다고. 휴전선. 이게 가야지 대덕여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섬에 살고 있다고. 현대사가.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는 많이 아는지 몰라도 아직도 우리 내부를 몰라. 반쪽으로 딱 잘라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산수라는 게 보면 선비들의 이상향을 그린 그림을 산수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풍경화라고 안 그런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 어디 지역의 모습을 그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풍경화라는 말을 썼겠지. 산수라는 말은 산과 물이잖아. 산과 물. 그게 백두대간 이야기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는 수묵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보면 이제 굳이 얘기하면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백두산의 그 자연 자작이거든, 원실이. 그리고 아까 밑에 있던 거는 가파도에서 본 그 제주도 한라산 보이는 보리밭인데, 이거를 뭐 다 이어서 한 화면에 표현하시면 좋겠지만 내 능력 바뀐 것 같고, 이건 지리산의 이제 섬진강인데, 아무튼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어요. 백두대간이라는 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지붕처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도 그렇지만 지금 자기 어디라 태어났든지 다녀보면요, 뭐 도처의 산이에요. 겹이겹이, 굽이굽이. 넘으면 마을이고 또 돌아나면 뭐 있고. 이런 우리 민족의 정서를 찾는다면 백두대간이 그 교과서 같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운문적 산수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번 좀 욕심을 내본 거죠. 그 흔한 말로 좀 그 맛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좀 크기도 커지고, 산웅이라는 작품을 이제 한 10년 전, 11년 됐네요. 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작업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이 크니까 뭐 판수도 많고, 그 이제 47개 판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회화가 가지는 그 무한정의 그 웅대함 뭐 표현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판화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미 150년 전에 고산자 선생은 그 대동여지다가 몇 미터인 줄 알아요? 5m 곱하기 7.5쯤 될 거예요. 이쪽 폭으로는 한 5m, 섬까지 다 세워놓으면 7.5. 그러니까 150년 전에 그 열악한 조건에서 그 크기의 목판 안에
그림을 그렸잖아. 목판 하나를 만들었잖아. 물론 판이 이제 큰 게 없으니까 어차피 조각. 지금으로 내가 해도 조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 4m짜리는 뭐 별로 큰 것도 아니지. 이런 좋은 조건에서. 이제 수목목판은 이때 물의 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루고루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번 판은 느낌으로 얘기하면 물을 2번 반 칠하는 거예요. 2번 반. 한 번, 2번. 그 다음에 휘돌아가서 2번 반. 발행 발음돼 가지고 그것이 서방으로 넘어가 가지고 발행이 국제용어처럼 돼버렸지. 그리고 이제 종이는 아까 이제 물을 적셨는데 종이의 물감이 얼마만큼 스며들고 얼마만큼 드러내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에 아까 물을 뿌렸는데 물을 뿌릴 때 다양한 방식의 물의 양을 조절해요. 종이가 젖은 정도. 그래서 한 80% 젖게 할 때가 있고 한 50% 젖게 할 때가 있고 한 30%만 젖게 할 때. 그래서 30%만 젖게 하면 거의 건인이라고 그래요. 마른 인이라 이거죠. 그다음에 50% 60% 젖게 하면은 조인이라고 그러는 말이 있어요. 80% 정도 되면 습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찍혔을 때 변화가 많이 생기죠. 습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조인 단계예요. 그 유선과 달리 수목은 물감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종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판도 물감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먼저 물을 칠해서 적셔주는 거죠.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거는 먼 산 내 모습이니까 우려내기를 좀 해서 이 판은 찍을 겁니다. 덮어서 문지를 때도 신속하게 문질러 주지 않으면 아까 물 칠한 위에다 물감을 칠했는데 종이가 덮는 순간에 자기가 번져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러 천천히 하면 도망가게 할 수 있고 적절한 속도로 하게 되면 멈추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아래는 번지고 요 위로는 멈추게 지금 한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수묵화 같은 맛을 내니까 제가 이제 이름을 수묵목판이라고 붙인 거죠. 이게 10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재작년이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유인지 아무튼 연락이 왔고 작품이 있냐? 있다. 발표했으니까 누군가가 봤겠죠? 그걸 코디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뒷얘기로 듣기에는 아무튼 좀 장르적 안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유화도 있고 한국화도 있고 뭐 비디오 아트도 하나 있고 뭐 판화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다음에 장소적 특성도 있었겠죠. 금강산도 있고 뭐 북한산도 있고 두무진도 있고 그죠? 태백 뭐 백두대간도 있고 운 좋게 뭐가 좀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뭐 걸리게 된 거 아닐까 싶어요. 특별한 장소잖아요. 그 70년 만에 두 남북의 대표자들이 이제 그 장소에서 만났을 때 그 주는 메시지하고 줘야 될 메시지 그죠? 그거하고 잘 어울렸는지. 아까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상당히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생각나는 건 딱 그거였어요. 야, 미술이 대접도 받는구나. 뭐 정치 행사에 미술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 나 처음 봤어. 무슨 온갖 신문에 뭔 그림 어쩌고 뭐 한참 나왔더라고. 근데 미술이 그런 대접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어떤 그 연출자가 참 고맙더라고. 미술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구나. 그렇잖아. 물론 그 미술 말고도 나중에는 이제 음악도 있었고 뭐 이건 뭐예요? 이렇게 벽에다 쏘는 뭐도 있고 뭐 있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미술은 굉장히 꼭 필요한 거다 이거지.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90년에, 91년에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에서를 떠났는데, 그건 몇 년이요? 2016년. 25년 만에 이제 아스팔트를 또 나가게 된 건데, 처음에야 물론 이제 뭐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뭐 참 생각을 다시 많이 하게 됐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러려고 민주화했나 뭐 이런 것 같은 거. 제일 나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른바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사건이 또 터졌잖아요. 2008년 이후에 자연스럽게 블랙리스트가 돼 있더라고. 뭐 아시다시피 무슨 세월호 서명하고 뭐 몇 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나가서 한두 번 보다 보니까 과거의 아스팔트의 시절이 이제 속에서 뒤집어 기어 나온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내가 아스팔트에 주로 있었을 때는 대치적인 상황이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밀쳐야 되고 뭐 쫓겨가야 되고 뭐 이랬는데 거기는 일종의 이제 원로의 광장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모여서들 그 일정한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뭐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일종의 뭐 축제라고 그럴까 형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나는 이제 그 텐트를 치고 그 앞에 텐트에서 이제 며칠 지내고 이제 그랬었거든. 야, 이거 재밌다. 그때 생각난 게 이제 사실은 광장에서 그런 느낌을 느꼈던 거는 나는 현장은 안 나가봤지만 2002년 월드컵 때 아니었다 싶어. 광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딱 그 25년 전에 생각이 많이 났죠. 근데 여기에 야 진짜 이게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무슨 행사인가 기다리려면 보니까 낮부터 와가지고 기다려야 돼. 6시에 무슨 기껏해야 음악회 하나 하는 거예요. 시각 매체가 이때는 뭐 날 밝을 때 좋잖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사람 보고 이거 하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됐고 대표를 누가 뭐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깃발 들고 모여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된 거지. 우리가 구체적인 퍼포먼스를 한 거를 12차까지 했으니까 나간 거 말고 행사로 구체적으로 이제 뭐 며칠에 뭐한테 공고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저런 거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거는 이름은 미술행동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문학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학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춤추는 사람이 나타나. 그런 거 뭐 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예술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작업 과정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목판하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드로잉 해야지요. 재판하지요. 찍어야지요. 이 과정이 오래 걸려서 하고 싶은 거는 어쩌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80년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근데 순서가 이때는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온 거지, 이제. 이거 했으니 이거 하고. 거기가 가깝다고 봐요.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내가 선택한 소재들이 크게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으면은 작은 그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많으면 진짜 작정하고 대하소설도 쓰고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수필가도 아니고 나는 시인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불만이고 대하소설 작가라기도 불만인 게 때에 따라서는 19절 같은 그림도 나오는 거고 한두 줄짜리
그죠? 아니면 대하소설 같은 작품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대나무 얘기를 했는데, 뭐 대나무를 때는 대나무에 꽂혀가지고 1년 내내 대나무만 판 적도 있어요. 또 뭐 이렇게 백두대간에 꽂혔을 때는 백두대간 1년 내내 하고. 근데 그 소재의 변화라기보다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따라서 나온 거죠. 또는 장소적 특성을 따질 때도 있어요. 알잖아요. 아까 얘기했지, 대나무나 소재로 볼 때도 있지만 가파도 보리밭이든지 뭐 압록강 자작나무든지 뭐 아니면은 뭐 저기 월출산이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여기는 이제 섬진강, 이제 그 지리산의 8경, 10경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섬진청류라는 게 있는데, 지리산에서 저기 남해바다로 뻗어가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한 장면. 그렇게 장소적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장소 찾아다니는 작가라고 해도 난 불만이고, 이것처럼 장소 관계없이 어떤 거는 20개 맛만 가지고 작업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현대 판화사에서 보면 모판 위의 판정에 관한 조명과 교육은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중고등학교 대학 교육의 판화 부분의 대부분이 서구 판화 방식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아무튼 동판, 석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많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서 목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마치 목판은 진화가 덜 된 판종처럼 되게 소개가 돼 있어요. 옛날 방식의 판화 뭐라든지,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해. 뭐 이런 식. 현대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동판을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그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시각을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판에 관한 제대로 알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목판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내 혼자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몇 사람 모아서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것이 최근에 이제 진전이 돼서 이제 목판 대학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하기도 했죠. 근데 여전히 목판화에 대한 책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도 우리나라 판화에 관한 책을 보면요, 목판화 이해 파트는 장수가 많아요. 뭐 설명이 많아. 근데 목판화에 관한 건 아주 작아요. 근데 목판은 목에서부터 무슨 포스트할러 같은 된 거, 그 다음에 유성, 그 물감이 여러 가지가 다 다르게 다 가능한 게 목판이에요. 동판을 뭐 먹으로 먼지로 찍어. 근데 목판은 먹으로도 되고 유성 물감으로도 되잖아. 동판한 물감 갖고 목판 찍어도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목판이 판화의 모체예요. 근데 실제 판화 책을 보면 목판은 요만큼 기술돼 있고, 다른 거는 뭐 동판하면 4가지 돼 있지. 그죠? 뭐 드라이 포인트, 메저 틴트, 아쿠아 틴트, 뭐 대단한 것처럼. 그게 뭐냐면 거기에 그 부식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눈 거거든. 그런 식으로 나누면 수성 목판도 수십 가지예요. 안료를 어떻게 번지게 하느냐, 되게 하느냐, 스미게 하느냐, 다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목판도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지금도 내가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거. 그러면 이것이 결국 이제 알려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욕심을 부려본 건데 참 힘들어요. 내 작업하기가 바쁜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 그것을 목판을 누가 하겠냐고. 미국 애들이 하겠어. 유럽 애들이 하겠어. 내가 볼 때 우리가 하면 딱 맞아요. 초두에 얘기했듯이 그것이 사회운동으로 표출이 됐던, 자기 작업실 안에서의 자기 이상향을 표출을 했던, 결국은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자유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그 자유라는 게 그 시대의 과제와 소명과 함께 가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나는 내 생각은. 시대와 떨어진 자유. 재미없을 것 같다. 나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길바닥으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럴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그 어떤 때는 사고 속에서만 머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왕이면은 예술 형식 속에서 끊임없는 사회와의 조응을 한다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